혹시 한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낸 사람 누굴까요? 삼성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소득세 랭킹 1위 단골 손님이 바로 이 기업 창업자죠. 자, 요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러면 제일 유명한 재벌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회장님만 말고 가족들 다 합쳐서. 아마도 삼성 빼놓고는 이 기업 패밀리만큼 온 식구가 다 알려진 재벌도 없을 거예요. 물론 좋은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야, 집에서도 가족끼리 막 영어로 말을 해. 막 화를 내는데 막 아메리칸 분노가 막 나오고요. 미국 사람이야? 무리를 일으켜서 소환이 되고 막 재판을 받는데도 뭔가 좀 특이한, 재벌과 싸움으로도 제일 유명한 곳이죠. 세대를 거듭하면서 싸우고, 자식들한테 나름 재산을 나눠줬는데도 싸우고, 손주들한테는 공평하게 나눠줬는데도 오히려 더 싸우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창업자가 트럭 한 대를 미천 삼아서 육해공 통틀어서 최고의 운송 사업을 일으켰지만 후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삐걱대면서 큰 위기를 겪은, 이제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적항공사가 된 재계서열 13위 대한항공의 한진그룹입니다. 자, 첫 부분 얘기로 돌아가서요. 1971년에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나 했을까요? 50년 전인데요. 지금 40억쯤 한다는 서울 반포주공 아파트 한 채 30평대요. 당시 분양가가 54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보다 2년 전인 1969년에요. 한진그룹을 창업한 고 조중훈 회장의 소득이 신고된 것만 3억 2,246만 원. 아파트 60채 살 수 있는 돈을 1년 만에 번 거죠. 그럼 지금 얼마예요? 아무튼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국내 최고 소득자로 살았는데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일종의 어떤 넓은 세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막 충격받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한진그룹 창업자가 어렸을 때 넓은 세상을 보고 느꼈던 충격이 나중에 그룹의 영광과 좌절의 씨앗이 돼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조중훈 창업회장 일제강점기에 어렸을 때 가세가 기우니까 현재 한국해양대학교의 모태죠. 해원 양송소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일본 조선소에 가서 일하고 배 타고 중국, 동남아 등지 해외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때 넓은 세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내가 알던 조선, 일본,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바다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꿈을 품죠. 언젠가 내 배를 타고 저 넓은 바다,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상하이에서 만났던 유대인 상인들, 그 상인들을 보고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죠. 근데 혹시 제일 큰 위기 뒤에 제일 큰 기회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물론 코로나 터지고 주식이 팍 떨어졌을 때 막 올인해가지고 베팅해서 큰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조중훈 창업회장이 배 타고 돈 벌고 막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동생들 학비로 보내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해요. 자동차 정비 공장. 그리고 광복 직후에 트럭 한 대를 장만해서 한민족의 전진이란 뜻의 한진상사 간판을 올립니다. 자,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엄청난 무역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무역항에서 들어오는 짐을 내가 서울로 수송해야겠다. 운송업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난 정비도 할 줄 아니까 중고차를 잘 골라가지고 고장을 안 나게 하면서 빵꾸가 안 나게 잘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운송을 잘하고 사업이 번창해서요, 창업 5년 만에 트럭 30대를 보유할 만큼 사업이 성공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집니다. 6.25가 발발한 거죠. 회사 건물이 막 폭격을 맞아서 다 부서지고 차는 다 뺏기고 휴전이 됐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트럭 한 대를 다시 장만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차츰차츰 일으키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승부수를 던지죠. 이 무슨 승부수냐? 왜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는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연봉이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회사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한진도 6.25 뒤에 같은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막 다들 뛰어든 거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세가 불안하고 물가도 막 치솟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정세가 불안하니까 달러를 벌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달러를 어떻게 벌어? 미군을 뚫자. 미군 일을 하려면 일종의 허가증 같은 게 필요했대요. 그런 게 없으니까 허드렛 일부터 막 도와준 거예요. 처음엔 캔맥주 나른 일을 했대요. 그리고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큰 돈이 되지 않았는데 눈에 들어야겠다. 일단 미군 부대에 출입하고부터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업무가 끝나면 또 미군 부대 가가지고 사람들 일하는 거 도와주고 미군들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을 뚫습니다. 당시에는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얕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훈 창업자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승부를 걸자. 그래서 뭘 했느냐, 갑자기 모은 돈으로 벤츠를 사서 미군 부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다가가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산 거야? 말을 걸면 자기 집에 초대라는 거야. 그리고 공사가 덜 돼가지고 나온 큰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멋있게 꾸며놓고 호텔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풀코스 만찬을 쫙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군들이 또 한국을 언젠간 떠나잖아요. 떠날 때 아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아내들을 또 선물을 보내요. 그러면서도 사업 이야기는 일절 안 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죠. 그렇게 초대한 미군만 10년 동안 약 5,000명이나 된대요. 당시에 조중훈 창업자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업은 처음에 져도 나중에 이기면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초대할 때 사업 얘기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알았고 친해졌다 싶었을 때 미군에 제안을 하는 거죠. 너희가 군수물자를 배로 들여오면 미군 부대로 오기까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고 도난당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내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운송할게. 그리고 물건 잃어버리면 그거 변상할게.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미군과 첫 7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50년대 후반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운송도 잘했고 실제로 물건이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군용 파카였다고 하는데 이게 대량으로 풀리면 남대문에서 팔릴 게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이 쫙 쌓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작물을 사채를 끌어가지고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버린 걸 다시 미군한테 보내주고 손해를 받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신용을 얻게 되죠. 그렇게 신뢰가 쌓여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들 대접하고 막 손실을 보상하고 해서 잃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돈을 벌어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죠. 두 번째 기회는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6.25 때 일본이 군수 경기가 막 부흥하는 걸 틈타가지고 전후에 폐허해서 재기했거든요. 베트남에도 막대한 군수물자가 필요할 거고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거다. 창업자 조중훈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들렸다가 직접 베트남에 가기로 합니다. 미국에 간 거는 군인들을 만나서 상황을 직접 알아보려고. 근데 미국에 딱 갔더니 한국에서 자기가 대접한 군인들이 막 여럿이 있는. 베트남 상황이 뭐 이러 다 알려주고 추천서도 써주고 베트남으로 직접 날아가죠. 근데 베트남에서 비행기가 내리는데 조그만 창문으로 밖에 항구를 내다보니까 항구에 배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짐을 그때는 사람들이 내릴 때인데 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내리자니 배들이 밀리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배에서 빨리빨리 하역하지 못하는 걸 보고 조중훈 창업자가 생각을 합니다. 야, 저게 노다지다. 저게 기회구나. 그래서 미군 통역장교였던 동생을 데리고 다시 베트남에 가서 미군을 만납니다. 미군 사령부에 갔는데 어땠겠어요? 그때도 한국에서 만난 수송장교들이 있는 거죠. 그 외에 벤츠 보고 하고 밥 먹고 선물 받고 했던 그분들 반가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전쟁에는 보급이 생명인데 근데 짐도 못 내리던데 배에서? 그거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속도는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내줄게. 어때? 미군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건 좀 불가능하지. 이게 말이 되냐. 여기 위험하고. 그랬더니 약속을 못 지키면 하루에 벌금 $10,000씩 낼게. 그 대신 여기 너무 위험한 전쟁터잖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존 하역료의 3배 주고.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이 체결됩니다. 빰빠밤.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밤새도록 하역을 하고 총탄을 뚫고 운송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한지는 베트남에서 미군과의 사업으로 1억 5천만 달러가량을 벌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한국은행이 보유하던 외화의 3배 정도. 엄청나지? 두 번의 전쟁,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한지는 기회를 잡고 재벌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알았어요. 됐고 대한항공은 언제 나와요? 나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 원래는 공기업이었어요. 항공공사. 근데 프로펠러 비행기 비롯해가지고 보유한 항공기의 좌석이 400석이 좀 못 되는 아주 영세하고 국영기업 가운데 가장 적자가 심해가지고 1960년대 말에 나라에서 야 이거 우리가 못하겠다. 기업한테 넘기자. 근데 살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때는 자전거도 귀할 때예요. 자동차는 물론이고. 근데 비행기를 누가 그렇게 많이 타겠어요? 게다가 비행기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정부에서 조중훈 회장이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을 테니까 조중훈 회장한테 부탁을 하자. 근데 조중훈 회장이 정부의 부탁을 3번씩이나 거절해요. 이유는 똑같았어요. 아니 뭐 탈 사람도 없고 앞으로 탈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비행기 얼마나 비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전거도 못하고. 어느 날 청와대에서 호출이 옵니다. 들어오세요. 네. 차를 타고 막 청와대로 가는데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거 인수할 거 아니죠? 야 내가 미쳤냐?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방에서 둘이 만납니다.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하죠. 내가 국적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게 소망입니다. 제가 해운공사는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있는데 해운공사 말고 항공공사를 알겠습니다. 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창백해져서 청와대를 나오는데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님 인수하기로 한 거 아니죠? 야 미쳤냐? 대통령이 하라는데 거부할 수가 있냐? 아니 형님 겁나서 얘기도 못한 거예요? 야 그럼 네가 가서 노라고 해. 회사에 왔는데 임원들이랑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적자투성이고 막 우리가 베트남에서 본 돈 거기다가 밑빠진 돈에다 뭘 먹겠어요. 야, 네가 대통령한테 노라고요.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한항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번 돈을 항공사에 쏟아붓습니다. 동남아 노선 등등의 노선을 뚫고 막 영업을 하는데 승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 예상처럼. 그래서 처음에 화물 운송부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절박했느냐, 화물을 더 실차고 왜 비행기 겉면에 도색을 하잖아요. 무게를 줄이겠다고 페인트 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럼통 한 대여섯 통 정도가 덜 들어갔대요, 무게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1972년에 드디어 대한항공 여객기가 하와이를 거쳐서 LA로 도착하는데 공항에 막 교민들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왜냐면 한국이 계속 영영 못 살 것 같았는데 국적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내리는 거 얼마나 뿌듯해.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니까 승객이 다 찰까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전보제트기를 도입합니다. 보잉 747. 그리고 또 유럽 노선을 뚫으려고 아무도 안 사는 에어버스사의 초창기 여객기를 사와요. 아무도 안 살려는 거 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파리 노선이 그때 뚫리고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중동에 막 오일 달러가 넘치니까 중동 노선을 뚫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항공사로 성장했죠. 근데 왜 첫 부분에 조중훈 회장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내 배를 타고 이 넓은 바다에 나와야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업이 궤도에 오른 어느 날 컨테이너선을 보게 됩니다. 왜 배에다가 짐을 막 꾸역꾸역 실어가지고 그걸 또 사람이 꾹꾹 내려야 되는데 컨테이너선 어때요? 네모 반듯하잖아요. 착착 싣고 빨리 착착 내릴 수 있는 거죠. 훨씬 효율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해보자.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해운사를 만듭니다.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선도 확보했는데 오일 쇼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요. 1977년에 한진해운을 세우고 다시 한번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기 시작하죠. 배를 만들어준 데가 현대중공업. 그래서 왜 아까 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소득 1, 2위를 다퉜다 뭐 이랬는데 그게 조중훈 회장, 정주영 회장 뭐 이랬어요. 1, 2위 하는 사람들끼리 막 컨테이너선 발주하고 이쪽에서 뭐 배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한항공 때처럼 중동에 오일 달러를 노리고 중동에 진출을 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극동항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이게 잘 됐다고 하죠. 2차 오일 쇼크 터졌을 때는 대한항공의 경험이 있으니까 구조조정하면서 어찌어찌 계속 버티고 그렇게 창업 10년이 지나서 한진해운은 세계 15위의 해운사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공항 시설도 미비하고 항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설이 모자라면 막 직접 짓고 나중에는 조선업계 불황 때문에 매물로 나온 조선공사를 인수해서 아예 배까지 만들어요. 이게 한진중공업. 조중훈 회장의 동생, 아까 그 베트남에 같이 갔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차에 같이 탔다는 그 동생이 훗날 이렇게 회고하죠. 우리 형제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제1의 종합물류기업이 되겠다는 꿈을 잠시도 접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꿈을 이룬 조중훈 회장은 2002년 11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창업자 사후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과거의 정권들이랑 잘 지냈으니까요. 1997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는요. 대통령 전용기도 아시아나로 바뀌고 전직 대통령들에게 비자금을 준 것 등의 비리들이 밝혀지기도 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2세들의 경영에서 찾아와요. 창업자의 네 아들이 항공, 중공업, 해운, 금융 이렇게 물려받아서 각자 경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와 셋째, 둘째와 넷째 이렇게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웁니다. 제사를 음력으로 해야 된다, 양력으로 해야 된다, 지분을 덜 줬다, 왜 아버지 기념관은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 유언장은 위조된 거 아니냐 등등 해가지고 편이 나뉘어서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2, 4번 형제 사람들은 출장 갈 때 대한항공 일부러 안 타고 1, 3번 형제 쪽에서는 한진중공업에다가 배 만드는 거 안 맡기고 그리고 보험도 안 들어주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요. 한진중공업이 경영난을 겪죠. 창업자의 둘째 아들 조남호 회장은요. 지분도 회장직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창업자의 셋째 아들 조수호 회장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별세해요. 그러면서 부인이 경영권을 이어받았는데 호황 때 배를 너무 비싸게 많이 빌려놓고 불황이 찾아오는데 그 돈을 계속 내줘야 되잖아요. 적자가 심화되고 결국 창업자의 며느리는 물러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잘 운영하던 창업자의 장남 조양호 회장이 구원투수로 등장하죠.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제1의 종합물류기업.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다고. 한진해운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본인도 그런 꿈이 있었을 거고 해서 한진해운을 살려보겠다고 사재를 털고 지분을 팔고 대한항공한테 지원하게 하고 했는데 결국 산업은행이 3천억 원 지원을 거부하면서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가 파산하게 된 겁니다. 1,3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전기 항로, 고객들도 공중으로 날아가죠. 근데 왜 나중에 3천억 원을 산업은행이 지원하지 않았던 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한진
한진그룹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기부금을 적게 냈다. 그래서 괘씸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조현아 전 부사장, 창업자의 맞손녀죠.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키죠.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고 생각보다 더 이상의 파장을 일으켰던 게 회사가 어려운데 한진그룹을 지원해주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나쁘게 만든 거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물컵 투척 사건, 괴성 사건 등등 온갖 일이 다 일어났죠. 문제가 그야말로 쏟아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졌죠. 근데 한진해운 지원에 너무 전사적인 영향을 쏟아 부었는지 경영권 분쟁 와중에도 한진그룹은 이렇다 하게 힘을 못 써보다가 결국 나중에 산업은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막 계속 끌려다는 모양새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요, 대한항공을 잘 이끌었지만 아버지의 꿈이었던 육해공 운송을 지키려고 한진해운 살리기에 매진하다가 좌절했던 창업자의 장남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눈을 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회사를 이끌어가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하지만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크게 증폭시켰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요, 결국 그룹을 떠나서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과 손을 잡았고요. 이렇게 보면요, 창업자인 창업 1세도 그렇고 창업 2세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뭔가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의도가 나중에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한진그룹, 대한항공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도 안 좋고 한진그룹 일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산업은행의 손길이 없었다면요,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창업자의 맞손자 조원태 회장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자신의 경영권을 걸고 산업은행과 손을 잡는 베팅은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처음에 저도 나중에 이기면 된다고 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의 영광처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시아나 합병으로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가 될 대한항공이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하는 걸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수 있을까요?